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가늘게 내리고 방 안은 선풍기 바람에 은근한 소음이 깔려 있죠.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 마음 한쪽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걸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위치와 현재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대화는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에 한 어르신이 말하더군요. 내가 다 줬는데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끊겼어요. 단순히 연락만 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오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는 자식들. 이게 남 얘기일까요? 라고 물으셨지만 이미 제 가슴 속엔 답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부모의 한숨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수십 년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집도 땅도 예금도 모두 자식의 편안한 미래를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화 한 통 없는 하루와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눈빛, 그리고 텅 빈 통장과 병든 몸뿐이었죠. 가끔 저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는 현금과 함께 사라진다. 그런데 웃기지도 않은 농담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준 부모의 60% 이상이 오히려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숫자는 냉정하고 사실은 잔인합니다. 사랑이 무조건 모든 걸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되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주도권을 잃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배신이라고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구조가 변한 거지라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주도권을 넘겨주면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지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줘도 내 권리까지 주면 안 돼. 듣기엔 냉정하지만 노년의 지혜란 원래 이렇게 단단합니다. 재산을 주고도 관계를 지킬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미루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길목에서 방향을 틀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낼 겁니다. 가끔은 이 얘기들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나는 어느 날 내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서 발뒤꿈치가 공중에 살짝 걸려있는 느낌을 받았다. 서류 한 장으로 명의가 바뀌자 바닥에 촉감조차 낯설어지더라. 며느리는 공손했고 아들은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합리는 때때로 감정을 깎아낸다. 신혼인이 공간을 비워달라는 말이 나올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스위치가 딸깍 꺼졌다. 웃자고 말하자면 그날 이후 집에서 내 편은 선풍기뿐이었다. 또 하나 덧붙이면 문 손잡이는 대개 오른손잡이에 맞춰 설계된다는군요. 사소한 비대칭이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 듯 관계도 작은 비대칭에서 금 간다. 방 하나를 내주고 냉장고 칸을 내주고 결국 거실에 리모컨 권한까지 내주다 보니 어느새 내 자리는 슬쩍 대기석이 되어 있었다. 노년의 지혜 하나, 자리는 비우면 고마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규칙으로 채워야 비지 않는다. 나는 늦게야 깨달았다. 같이 살되 이 부분은 내 생활선이라는 경계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걸. 학계 일각에서는 가족 내 공간 배분이 갈등을 완충한다는 주장과 정서적 친밀도가 우선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내 소결론은 이거다. 경계 없는 친밀은 결국 피곤해진다.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옮긴 첫날 벽에 기대어 커피를 마셨다. 농담 삼아 말하자면 내가 확실히 상속을 약속받은 건 카페 포인트뿐이었다. 그럼에도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빛 냄새가 나를 살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냄새가 스며든 공간이 필요하다. 그게 자존감의 수납장이고 기억의 서랍이다. 비워주는 호의가 나를 지워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나는 공책에 적었다. 내 삶의 자리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줄 더, 자리에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
웃기지만 의외로 효과적인 깨달음이었다. 몸이 약해지면 사람의 진심이 참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진심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내가 예전에 들은 한 사례가 있다. 세 자녀 중 큰아들이 집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자 둘째가 이렇게 말했다. 형이 집 받았잖아. 엄마는 형이 모셔야지. 셋째는 더 솔직했다.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솔직히 왜 나까지 해야 하냐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문만 바라봤다고 했다. 노년의 지혜 하나, 나눔의 순간보다 돌봄의 순간이 관계의 진짜 시험대다.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어떤 학자는 재산 분배와 돌봄 책임을 별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는 경제적 혜택이 있는 자가 우선 돌봄을 맡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한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이 둘을 미리 문서로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봄은 늘 누가 덜 손해보느냐의 싸움이 된다. 내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병원에 있을 때 제일 자주 오는 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다. 바로 진료비 안내문이다. 돌봄은 누가 해도 힘들지만 그 와중에 돈 문제까지 겹치면 가족의 온도는 급속히 내려간다. 내가 병실에서 느낀 건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함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아프기 전에 내 돌봄 시나리오를 써놓자. 병원 동행, 요양시설 선택, 간병인 고용 여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이런 걸 미리 적어두면 자식들은 고민 없이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책임질지가 명확해진다. 이건 배신을 막는 방법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상처를 줄이는 최소한의 보험이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명의는 옮겨줘도 마음은 그대로야. 여긴 내가 사는 집이고 필요하면 내가 쓸 거야. 하지만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넘긴 순간 그 재산은 온전히 자녀의 것이 된다. 부모의 마음속 시나리오와 법적 현실이 엇갈리는 그 틈에서 갈등은 싹 튼다. 노년의 지혜 하나, 기대와 권리를 같은 줄 위에 세워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한 번은 이웃 어르신이 하소연을 했다. 아들이랑 합의했어요. 집은 주되 내가 평생 여기서 살기로.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우리 집이니까 인테리어 좀 바꾸자 하더니 어느 날은 제 방 가구까지 치우더라고요. 이 얘기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뜻은 씁쓸했다. 학계 일부에서는 이를 법적 소유와 심리적 소유의 괴리라 부르며 재산 이전 전 계약서에 거주 사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가족 신뢰를 해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내 경험상 신뢰는 계약으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계약이 없어서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담이지만 나는 어릴 때 고무줄 놀이를 하며 이런 걸 배웠다. 고무줄은 한쪽이 잡고 있어야 팽팽함을 유지한다. 둘 다 놓으면 그냥 바닥에 떨어진다. 관계도 그렇다. 소유와 권리, 기대와 책임이 팽팽하게 잡혀야 오래간다. 그래서 나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다. 법은 감정을 보호하지 않는다. 감정을 지키려면 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 메모를 서랍 속에 넣으면서 웃음 반 진심 반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나만의 사전 유언장 초안이다. 내가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라 재산 위에서 유지되는 관계다. 그걸 위해선 마음속 약속이 아니라 문서 속 약속이 필요하다. 조건부 증여라는 건 사랑의 안전벨트를 매는 일이다. 많은 부모들이 망설인다. 내 자식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말한다. 엄마, 아예 조건 정해주세요. 서로 오해 없게. 노년의 지혜 하나. 믿음은 말로 쌓지만 신뢰는 약속으로 지킨다. 조건부 증여는 그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 가는 날엔 동행하기,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하기, 명절엔 반드시 가족 모임 참석하기, 위급 시 연락받을 수 있게 하기. 이건 거창한 요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최소한의 줄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조건부 증여가 가족 간 친밀도를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말로 쉽게 소모된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후배는 부모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돌봄 조건이 붙었다. 그 덕분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지 않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오히려 깊어졌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서
덜 미안하고 오히려 덜 불편해요. 농담 같지만 그게 책임 있는 자유다. 여담이지만 나는 어릴 때 줄넘기를 못했다. 자꾸 줄에 걸렸는데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 줄이 느슨하면 더 쉽게 걸린다. 조건 없는 관계도 그렇다. 긴장감이 없는 사랑은 걸림돌에 쉽게 멈춘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다. 주는 건 좋은데 무게추를 달아야 오래 간다. 조건부 증여는 바로 그 무게추다.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아주 실질적이고 단단한 장치다. 이건 자식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장치다. 유언장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는 정리 다 해놨어.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의외로 위험하다. 말로만 남긴 약속은 슬프게도 종종 싸움의 씨앗이 된다. 노년의 지혜 하나, 분쟁은 재산이 아니라 빈칸에서 시작된다. 내가 들은 실제 사례가 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 셋이 서로 집은 내가 받기로 했다. 아니다. 그 얘기는 못 들었다 하며 다투다 결국 법정까지 갔다. 학계에서도 유언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법적 절차를 엄격히 해야 효력이 있다는 쪽과 간소화된 방식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현재 법은 전자를 택한다. 날짜, 전부 자필, 서명, 증인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다. 그래서 나는 공증유언장을 선택했다. 법무사 입회하에 재산 분배뿐 아니라 그 이유와 감정까지 함께 남겼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준다. 아플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다처럼. 의외로 이런 문장이 재산보다 더 강한 울타리가 된다. 여담이지만 나는 유언장에 이런 문장도 넣고 싶었다. 내 화분은 물 줄 때 나와 대화해 줄 사람에게 준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디테일이 사람 마음을 묶는다. 웃자고 말하자면 내 유언장 초안에 가장 길게 쓴 건 내 강아지의 산책 루틴이었다. 그런데 그걸 적으며 깨달았다. 유언장이란 사실 재산 목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설명서다. 누군가 그걸 읽고 이건 꼭 지켜야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유언장의 힘이다. 신탁은 내 재산을 맡기되 내 의지를 끝까지 지키는 장치다. 예전에는 부자들의 전유물처럼 보였지만 요즘은 평범한 부모들이 더 많이 찾는다. 노년의 지혜 하나, 재산보다 무서운 건 뜻이 왜곡되는 것이다. 신탁은 그 왜곡을 막는다. 쉽게 말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아프거나 판단이 흐려지면 신탁 기관이 계약대로 집행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나눈다. 학계에서는 신탁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다. 가족 간 신뢰를 전제로 하면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신뢰야말로 변하기 쉬우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나는 두 번째 쪽에 손을 든다. 내가 설정한 신탁 예시를 들어보자.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만 인출, 나머지는 의료비, 간병비 우선 사용. 사망 후 아파트는 세 자녀에게 4:3:3 비율로 분배. 이렇게 쓰면 누구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여담이지만 나는 거기에 이런 조건도 넣고 싶다. 내가 키우던 난초는 시들지 않게 관리할 것. 웃기지만 이런 작은 조건이 관계의 온도를 지켜준다. 농담하자면 신탁은 마치 냉장고 자물쇠 같다. 안에 있는 걸 함부로 꺼내 먹지 못하게 하되 필요할 땐 꺼내 쓰게 해준다. 무엇보다 좋은 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줄인다는 점이다. 신탁은 결국 돈을 묶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묶는 장치다. 나는 어느 날 A 사용지를 꺼내 마음의 지도를 그렸다. 재산, 건강, 돌봄,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들을 한 장에 담았다. 노년의 지혜 하나, 계획은 머릿속에 두면 흐릿해지고 종이에 옮기면 선명해진다. 먼저 재산 목록, 부동산 주소와 명의, 예금과 보험 계좌, 연금 수령 내역까지 적었다. 그 다음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진단명, 병원 연락처, 그리고 돌봄 가능성,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위급 시 누구에게 연락할지. 이런 것들을 적다 보니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가 눈에 들어왔다. 학계에서는 이런 사전 정리의 효과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준비가 갈등을 줄인다는 쪽과 준비가 불안을 키운다는 쪽. 나는 전자를 믿는다. 준비는 불안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나는 목록을 쓰다 말고 이런 항목도 넣었다.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음악 플레이리스트 웃기지만 이런 디테일이 내 삶의 색을 지킨다. 마치 유산 목록 속에 작은 연필 한 자루를 넣는 것처럼 그건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막연하던 불안이 계획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메모 끝에 이렇게 썼다. 내 삶은 내가 감독한다. 배우만 바뀔 뿐 시나리오는 내가 쓴다. 그 한 줄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지켜줄 나만의 각본이 됐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연출하려 한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품격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다. 노년의 지혜 하나, 결말은 우연히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준비가 만든다. 내가 원하는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다. 병실보다는 햇볕 드는 것이라서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오후. 학계에서는 죽음의 질, quality of death을 논하며 사전 계획이 심리적 평안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너무 구체적인 준비가 남은 시간을 마지막으로만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두려움을 줄인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 시나리오에 몇 가지 장면을 적었다. 명절에 가족이 함께 앉아 내 이야기를 듣는 장면, 작은 정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꽃을 가꾸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장면, 여담이지만 나는 거기에 어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 주파수도 써 넣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마지막까지 틀어줄 수 있도록.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나는 가끔 내 장례식에서 틀 노래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그건 슬픔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나만의 유머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건 나의 삶이자 나의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의 마지막 조명은 내가 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사랑은 주되 주도권은 끝까지 내가 가진다. 그 한 줄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패가 될 것이다. 이제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장면의 조명을 흐릿하게 줄입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그 속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켠에도 작은 평안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이 삶을 지키는 단단한 선택의 시작이 되기를, 그러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불안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